네, 반갑습니다. 예비01 교속반 시 이론 공부 86조 숙제 설명하겠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가와 나 세트 문제고, 문제는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가는 이제 가시리라고 옛날 고려시대에 불렸던 노래인데, 해설지 20쪽을 같이 보면서 할까요? 20쪽을 여러분 같이 동시에 겨눠주세요. 견주어서 볼 수 있도록. 해설지 20쪽에 가시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펴주세요. 20쪽. 세연이도. 가시리라는 제목 자체는 가시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작자는 이상. 보통 작자 이상일 때는 지배계층보다는 피지배계층, 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고려시대의 가요이다. 고려, 우리 신라,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 다음에 조선, 그때 그 고려예요. 고려시대의 가요이다라는 말은, 가요라는 말은 고려시대의 민요였다. 그래서 K-팝이다. 지금의 K-팝은 아니고요. 고려가 코리아, K이고, 민요가 백성들의 노래. 우리가 클래식이 아니면 다 팝이잖아요. 그래서 K-팝의 원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고려가 말 그대로 선생님 농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이 역사적인 장엄한 진리를? 그래서 당연히 좀 옛날에 전통적이라는 거는 이 내용이, 이별의 정한이라는 내용이 전통적이에요. 전통적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에 개성되어 온 것을 전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옥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고백적이다. 보통 1인칭 화자가 있을 때는 자기 고백적이 많죠. 대화체가 아닌 이상 고백적입니다. 애상적이다. 슬프다 이거죠. 이별의 정한은 슬프죠. 이렇게 개념을, 용어를 이해하시고요. 고려 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이 연장체, 후렴구, 그리고 삼음보. 우리 음보율 배웠죠.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삼음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런 삼음보였었죠. 가시도 삼음보의 연장체라는 말은 4연 이어서 1년, 2년, 3년, 4연 이어서 연장체라고 하는 겁니다. 후렴구는 위증절과 대평성대. 우리 그 향수라는 시에서도 그곳이 참아 꿈엔드 이칠리아라는 후렴구를 공부했었죠. 이 세 개가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이다. 또 간결하고 소박한 시어는 백성들의 노래니까 간결하고 소박하다라는 좀 촌스럽다. 세련되지 못했다. 미사여구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지배계층의 미사여구, 아름다운 표현과 세련된 표현과 한자 이런 것들과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서경별곡도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예요. 고려가요는 갈래야. 고려가요 안에 세부적 작품들이 가시리 있고 서경별곡 있고 뭐 동동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동주가 아닙니다. 서경별곡과 함께 공신의 이별각, 그래서 쌍벽을 이룬다. S2다. 이별의 아쉬움과 정한,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여인, 여성화자라는 거예요. 여성화자. 여성이라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별의 정화에서 애상의 정서를 느끼는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차별 하는 건 아니고요. 상념 등이 애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간결하고 소박하며 함축적인 시어로 이별의 감정을 절묘하게 표현했다. 절묘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좀 촌스러운데 절묘하게는 좀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이 해설을 쓴 선생님들이 좀 이제 좀 꾸며준 것이고 촌스러운 표현이죠. 이미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고려가요 중에서도 이별의 정한이라는 전통적 주제가 민요적 율격이다. 몇 음보? 3음보. 3음보. 7호조 3음보면 전통적 율격이죠. 7호조는 아니에요. 3음보 3, 3, 2조라고 합니다. 3음보 3, 2조의 음수율. 우리 7호조 하면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 이거 마찬가지로 얘는 3, 3, 2야. 3글자, 3글자, 2글자가 좀 반복됩니다.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이제 3, 3, 2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좀 이제 녹색을 보면은 서경별곡이 나오면 가시리가 세트로 나와요. 항상 둘은 세트예요. 세트. 이별의 정한인데 조금 이제 화자가 여성 화자인데 성격이 조금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여성적 화자이긴 하지만 가시리는 조금 인고와 순종, 좀 순종적이고 떠난다는데 보내줘야지. 그런데 서경별곡은 적극적이고 활달해요. 다른 분들이 뿜질러버리나 뭐 이런 마음으로 나를 버리고가 이런 그런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배울 때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면은 이별의 정한이고 여성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태도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쪽이고 86쪽. 슥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가시리, 가시겠습니까? 가시리 이꼬를 그냥 합쳐서 그냥 가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이꼬를 있든 없든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3, 2 그래서 3, 2 하고 3음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해석하진 않아요.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다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위 등질과 대평성대. 여기서 이 후렴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후렴구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 특이하냐? 우리 그 향수에서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모습을 1년에 딱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인약이 이슬된 시리도 나오고 황소가 오 그것이 참아 꿈엔들이 치리야 하면 본문의 내용과 후렴구가 동떨어지지 않았죠.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주제의 고향의 그리움을 더 심화하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얘를 잘 보세요. 이별의 정한이라 그랬죠. 나 지금 버리고 간다는데 슬퍼 죽겠잖아요. 애상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즐겁구나 태평성대 이러고 앉으니 이거는 좀 너무 안 맞다 해서 후렴구는 본문 내용과 일관성이 떨어진다. 본문 내용과 일관성이 떨어진다. 안 맞다. 슬퍼 죽겠는데 즐겁구나 태평성대 이러고 있으니 그러면 왜 이런 게 껴들어갔냐
했을 때 고려 가요의 구전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다. 하나만 더 듣자면 이것이 이제 궁중, 임금님 앞에서 궁중으로 편입된 증거다. 편입된 증거다. 고려 시대는 왕이죠. 궁중이면 왕이에요, 왕. 왕 앞에 서니까 지금이 왕께서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입니다 라고 아우할 필요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간의 노래가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살짝 편곡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시의 지배계층인 왕이나 귀족들은 좀 개방적이고 풍류적이고 노는 걸 좀 좋아했다. 고려 시대가 좀 그랬어요. 개방적이고 막 그랬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야, 요새 뭐 재미난 노래 없냐? 맨날 그냥 막 클래식 들으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 중국의 이런 것들은 또 뭐 재미가 없어요. 요새 고려 민간에 가실이라는 노래가 유행하옵니다. 그래? 노래하는 가수 한번 데리고 오라 그래. 야, 불러봐. 가실이 꼭 이렇게 막 하니까 야, 노래 가사는 좋은데 내용이 좀 너무 슬프잖아. 술만 나겠냐? 술자리에서 술자리 해야 되는데 야, 박사 편곡해. 나 가실이 하고 막 이제 막 왜 이제 대표소리! 그러니까 왕이 술맛이 나잖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용과 맞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럼프 얘기 끝났고요. 이어를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당신은 다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하고요? 가십니까? 하고 3년 보니까 떠나는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까 두려워서 서운하면이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 붙잡는 거야. 붙잡으면 이제 그나마 있던 정보 다 떨어지네. 진짜 꺼져. 다시는 안 볼. 그럴까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올쉐라 할 때 리을쉐라는 뭐 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리을쉐라는 많이 나와요. 아니 올쉐라 뭐 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붙잡는다는 거는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붙잡고 싶지만 그랬다가 다시는 못 만날까봐 안 돌아올까봐 그걸 이제 꼭 마음속에 참아두는 화자의 심정. 그래서 서러우님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도쇼쇼쇼 가자마자 다시 오세요. 다시 오쇼쇼. 쇼쇼가 이제 오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극존칭이 되는 겁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서론님 할 때 서론님의 이제 해석의 이제 중의성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서론님의 서럽다, 서러운 기본형은 서럽다거든요. 서럽다의 주체, 즉 서럽다의 주체가 화자냐 아니면 임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일단 여기까지만 스터디 한번 해보시고 서러우님을 보내드린다. 가시는 듯 보소소서. 누가 서럽냐 해서 화자가 서럽다고 하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를 서럽게 하는 님으로. 그러니까 서로님을 이렇게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을 보내옵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럽다의 주체가 나죠. 나를
근데 이제 이미 서럽다라고 하면 나를 떠나서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드리니 이렇게 이제 해석의 중의성이 발생합니다. 서럽다의 주체가 화자냐 임이냐에 따라서 이 구절 서로님의 이 세 글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을 보내드리니 나를 떠나서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드리니 이렇게. 이거는 가시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 알아두면 좋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울게요. 오늘 수업은 어제 해주가 못 와서 영상으로 이제 촬영하는 중입니다. 올라갈 거예요 아마. 서정주의 신부라는 시는 우리가 한번 읽어봤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쓱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신랑의 오해가 이제 있었고 신부의 이 정절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죠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이 전통적인 정서 여인의 정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가슴 아프게 표현했다. 이런 얘기죠. 초록재와 다홍재로 폭삭 내려앉았다. 매운채라는 시험. 맵다가 이제 우리가 열려할 때 열자가 매울 열자예요. 맵다라는 말은 깐다고가 있다. 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공룡만 사랑할 건데 매우 쳐라! 그래 쳐라! 나는 그래도 이공룡을 사랑할 거야 하는 그런 정절, 절개, 지조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아까 그 해석할 때 션하면 이건 다르구나. 잡사와는 붙잡다. 내가 이걸 붙잡다 해서 화자일 것이고, 서운하면이라는 말은 님이 서운하면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서럽다의 주체를 화자로 볼 거냐 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1번 화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죠. 그래야지만 정서랑 조금 더 부합되지. 임도 서럽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화자 하시고. 그래서 여기 설명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해설 21쪽에 신부의 시의 해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산문시라는 특징이 있지요. 해설 21쪽. 산문시. 보통 우리가 행과 연의 구분이 있으면 뭐 일반적인 시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치 산문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산문은 운율이 없는 글을 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문은 운율이 있는 글을 운문이라고 그러고 시나 이런 것들이고. 근데 시인데 산문시라고 하는 것은 산문처럼 생겼지만 운율이 있어. 그럼 운율이 있다는 건 어떤 운율이 있는 거예요? 내재율이 있는 것이죠. 뭐가 됐지만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술적, 산문시니까 좀 서술적이고, 토속적이라는 말은 이것이 마치 시골에서 있을 법한 전통적인 그런 거랑 관련이 좀 있다는 것이죠. 신화적이라는 거는 뭐랄까 좀 신비한 느낌이 들잖아.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절이 키워드고, 여인의 한이라는 것도 키워드가 되겠죠. 해설 바로 갈게요. 질마제라는 거는 그 이분의 고향이 고창 전라북도인데 그 동네 이름이 질마제야. 고향. 질마제에서 어렸을 때부터 전해 내려온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 옛날 이야기 중에 우리가 설화라는 것은 신화, 전설, 민담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시로 형상화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부라는 시죠. 한국 여인의 매서운 절개를 짧은 이야기체로 노래한 산문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속담도 있냐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울에도 서리가 내린다 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모르나요? 독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거야. 그 매서운 그 기운으로. 그래서 이제 잘해야 돼요, 남성들은. 그래서 신부가 첫날 밤에 신랑의 오해로 버림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죠? 기도한다고 나가버렸으니까. 그럼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시대 같으면 그래? 갈라서 하고 있지 뭐 그 사람 어차피 신혼여행 갔다 와서 혼인신고 하거든요. 저 사람 나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결혼하고 결혼식 치르고 결혼하고 양가 인사 드리고 이제 프로포즈 하고 뭐 허락 받고 이제 반지 서로 맞추러 가고 결혼식 딱 예식 딱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다음에 이제 신혼집 살림살이 살다가 날 받아서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구청 가가지고 혼인신고 딱 하는 거거든요. 남편 어쩌고저쩌고 신랑 어쩌고저쩌고 탁 쓰고. 그러니까 이제 신혼여행 할 때 이제 막 응? 그래? 갈라서? 잘 됐지 뭐. 이혼 경력도 없고. 왜냐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요즘은 쿨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버림 이게 옛날에는 옛날에는 시집 가는 순간이 끝난 거야. 여성의 운명은 그 집 시댁에 귀신 되는 거거든. 그런 게 전통적인 거예요. 좀 불합리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관, 혼, 상, 재 이것이 인생사의 네 가지 큰 의식이거든요. 관례, 성인식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수영 입고 상투 틀고 이제 갓 쓰고 이런 것도 있죠. 다음에 이제 혼례, 다음에 상례, 제사 지낼, 장례식, 그다음에 재는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돌아오는 제사를 잘 받들어 모시는 것 중요했죠. 근데 혼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 이때 버림받았다. 다른 사람한테 시집 못 가요. 끝나는 거야. 이미 첫날 밤도 못 치렀지만 끝나는 거야. 소문 나면 다른 데 시집 못 가. 여인의 운명이 비극적 운명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런 이거를 지배계층 입장에서 보면은 여인의 절개를 지키는 게 남성 중심의 업적인 사회를 만드는 이데올로기였거든요. 저도 후기로 가면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박지원 우리 그 양반전에 배웠던 그 양반이 쓴 소설 중에 열녀 함양 박시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열녀가 만들어지는 거야. 가무에 의해서. 왜냐면 그래야 가문도 빛나고 열녀문도 세워주고 악이 없는 자식들 과거도 급제하고 그래 근데 열녀가 왜 열녀문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3년상 치르고 남편의 3년상 치르고 바로 자결을 해야 돼. 자결을 해 열녀문이 생기는 거야. 열녀문 생기고 집안에 열녀가 배출됐다. 그 자식 뭐 한두 명 그냥 어린 새끼들이 있으면 과거는 급제는 당상이고 그래가지고 막 집안에서 그 주변에서 안 죽냐? 추워야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막 몸만 알고 막 그런 거 엄청 빌비재했대요. 그런 것들 다룬 작품이 열녀 함양 박시전이라는 소설이에요. 미화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여성의 희생이다. 강요한 측면이 많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매운채라는 굉장히 인상 깊은 인상적인 시어죠. 매운채다. 그래서 열녀로서의 매서운 신념을 암시하는 한편 유교적 이념의 정신세계. 유교적 이념의 정신세계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 쪽이지만 안 좋은 쪽으로 보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에 존재한다. 영적인 세계, 오랜 세월 존재하는 거니까 절개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남아있는 것이죠. 그걸 형상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좀 그렇죠. 결혼 전에 누구를 만났든 뭔 상관이야.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정한 짓 안 저지르고 서로 신뢰하에 서로 아기 낳고 한편 살면 되는 거지.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자, 혹시 이 문제 풀 때 모르는 말 혹시 있었나요? 모르는 말 혹시 있었나요? 문제북 4번, 1번에 4번이죠. 음보의 반복, 음성 상징어 활용이다. 음보 하면은, 산문, 이 나는 산문시인데, 음보? 어렵습니다. 음보는 3음보, 아니면 4음보가 있는데, 3음보도 가실이 있고, 이렇게 한 행에 일정한 글자수가 나와야 되고, 진달래꽃 생각한다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게 가능한데 너무 길잖아요. 안 나옵니다. 음성 상징어? 요거는 좀 기니까 하나라도 있을 법도 할 수 있겠죠. 찾아보면 되죠. 음성 상징은 의성어, 의표 찾으면 되겠죠.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폭삭은 푹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라서 의표어가 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있죠.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건이죠.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음보가 반복이 없으니까.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건 있죠. 그런 것들. 2번이 중요하죠. 2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 가요의 특징을 잘 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쌤이 해설에서 고려 가요의 특징을 설명하니까 조금 이제 들어올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5번 먼저 설명한다면, 기억, 후렴구잖아요. 후렴구.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이 말. 이거는 향수의 그것이 아마 꿈에들이 진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다. 악물을 맞추기 위해 위를 삽입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다. 궁중이다. 그래요. 연과 연을 분절한다. 연과 연을 나눈다. 호흡의 조절을 균형을 한다. 그렇죠. 계속 한번 한 템포 끊어주니까 호흡 조절의 균형을 한다. 리듬감을 부여한다.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리듬감이 운율이 생기는 것이죠. 안정감 준다. 일정한 곳에 같은 곳에 있으니까 안정감을 주죠. 이런 것들. 후렴구랑 관련된 것들과 관련돼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조지훈 시인의 성문, 돌문이라는 시와 비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내신에서 배운 거는 가와 난데 보기에 엄한 게 나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설이 뒤에 있나 볼까요? 성문은 없군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보시죠.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여기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과 돌문. 돌문이 열린다. 문이니까 문이니까 문은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열리는 건 소통이지만 닫히는 건 단절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무사람이 여러 사람이 조바심 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 12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검푸른 이끼가 앉았다라는 말은 사람이 별로 안 왕래했다는 뜻이죠.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오시는 날이니까 당신과 지금 함께 있는 게 아니구만. 이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촛불 한 자루, 마음이겠죠. 기다림의 마음이겠죠. 간직하였습니다.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이니까 대단한 마음이겠다. 촛불을 계속 갈아놓는다는 얘기니까.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려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당신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건 천년.
말이 천년이지, 천년이지. 그만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소리죠. 길수만 긴 속눈썹에 항시 어리우는 이 두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눈물이지. 그대를 그리워하는 나의 눈물이겠지, 그치? 당신의 남긴 푸른 독보자락으로. 푸른 독보자락이니까 아마도 남자인 것 같아. 이 눈썹을 씻으렵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 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가면 어찌합니까? 그러나 나의 마음은 바람이 없는데 한숨 오지 않아서 힘들어요. 몇 마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라지겠습니다. 먼지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 중천의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지 못하오리다. 정말로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그만 보고 싶다 이거죠.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질간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돌문이 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돌문은 화자겠네. 화자의 마음이겠네. 내가 천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듯이 당신도 내 마음을 이제 들으려면 천년 동안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내가 당신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나룻배와 행인도 생각나죠. 나룻배와 행인에서 기다리는 동안 바람 피어 낡아갑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돌이니까 돌은 영원성을 상징하잖아. 안 변하잖아. 영원 불변하잖아. 여기 당신이 오셔서 다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내가 기다렸으니까 당신 기다리셔. 그런 거니까. 조지훈 씨 멋있어요. 그러면 이제 3번 여러분 보시면 나의 찢어진 옷자락과 보기에 푸른 도포 자락은 모두 신부의 음탕함을 드러내는군. 아니 신부가 진짜 음탕했나요?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 오해한 거잖아. 옷자락 찢어진 것도. 푸른 도포자락은 이게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자락이니까 당신의 흔적 아니야? 나에게 남아있는 당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 당신 남긴 푸른 도포자락인데 이거 보면서 당신을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음탕함이야? 정교랑 고결한 간절함 아니겠어?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야. 이걸로 눈물을 씻으려니까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이건 좀 내용 좀 안 맞다. 긍정 부정도 이런 딱 미스매치잖아. 그죠? 정답은 이렇게 해결하시고 천년 뭐 이거 됐고 선생님 1번에 2번하고 3번에 무슨 말인지 선택지 1번? 큰 1번? 잠깐만. 큰 1번에 이거 큰 1번에 2번하고 3번 이거 2번하고 3번? 응. 여기 기승전을 하단계 구성이라고 합니다. B에 이게 사연을 이루어지면 1년이 기, 2년이 승, 3년이 전, 4년이 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야. 기, 시작, 승 좀 올라타고 전환이 되고 결, 마무리. 4년이면 보통 기승전결 하단계 구성이다라고 합니다. 하고 C 말의 생략과 여음이다. 여음이라는 거는 그 나난 가시 그 나난 그다음에 나난 이런 것이 이제 여음이고요. 말의 생략이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이걸 해석할 때 여기 보시면 가시겠습니까 하면은 주어가 누군가 싶잖아요. 그죠? 당신은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생략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략된 것이다. 왜냐면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 율이 좀 안 맞거든. 너무 많아서 332조가 깨져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곽을 탁 친 거죠.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7쪽 넘어가시고 잠깐 쉬었다가 88쪽 들어가겠습니다. 네, 88쪽 박목월 시의 청노루 아침 이미지라는 시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청노루는 있을까요? 푸른색의 노루가 있을까요? 노루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슴같이 생긴 거. 보통 잿빛이 있고 그래요. 사슴보다 좀 덜 예뻐요. 근데 청색의 노루다. 뭔가 좀 신기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청노루라는 시는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경물시다. 경물. 이게 몇 쪽이냐면 22쪽이에요. 경물시다. 경치, 사철, 사계절의 자연 경치를 보고 느낀 것을 노래한 시다. 예요. 그러니까 묘사죠, 묘사. 그림 그리듯이 서술하는 게 묘사겠고, 서경. 우리가 서정시라고 하잖아요. 정서를 드러냈다가 서정시고요. 서경은 말 그대로 경치를 썼다. 그러니까 서경시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제를 보면 봄의 정치, 봄이 왔네. 봄이 와서 좋다.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탈속이에요. 탈속의 경지, 속세를 벗어나다. 속된 세상, 속세를 벗어나다. 이겁니다. 탈속이라는 말을 속세를 벗어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연의 모습을 주관을 배제했다. 어떤 화자 자신의 감정,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냥 있는 정체를 그대로 드러냈다. 팩트만 나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에 이동했다. 이게 이제 시상전개예요. 시선의 이동이다. 멀리 있는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이제 했다. 이따 시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 시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경물시의 일종이다.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서 정서가 은근슬쩍 드러나는. 그러니까 겉으로 기쁘다, 슬프다는 없지만 이거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화제 정서가 아주 없진 않겠죠. 그게 이거 봄의 정치와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나열한 자연은 뭐냐? 전체적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펼쳐지죠. 청운사가 있는 자하산. 산의 모습이 멀리 보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를 보려면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골자를 벌리고 있는 청노루에게로 시선이 모아지며, 마지막으로 청노루의 맑은 눈으로 보는 구름이라는 것들. 우리가 멀리서는 산의 모습이 멀리서 산 보이고 기와집 보이고 막 그래요. 저기 있구나. 근데 청노루의 맑은 눈에 비치는 구름을 보려면, 사람의 눈에 비친 상근의 모습을 보려면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나중에 내가 인도 여행 갔을 때 2013년 이맘때예요. 1월 9일 날 가서 2월 1일 날인가 왔으니까 3주간 배낭여행했죠. 인도의 그 타지마할이라고 여러분. 타지마할이라고 이제 그 기둥 4개 있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 무덤인데 왕이 사랑하는 왕비가 죽었어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따만한 무덤을 지었거든요. 타지마할에서 이제 앉아서 놀고 있는데 하늘이 파랗고 흰 대리석이 눈부터 빛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연히 아내를 봤더니 눈동자가 딱 비치는 거야. 오, 신기하다. 그랬죠.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아주 가까이 가야 도는 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이다. 이거 설명 하셨고요. 그래서 봄이 주는 청색의 이미지를 잘 활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생동감 부여하고 있다. 이 장면에 드러난 자연적 풍경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탈속이다. 탈속이다. 실제 현실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에 섞여있는 가상적 공간이다. 사람 등장하지 않는 풍경이며 푸른색의 청운사와 청로로, 자주색의 자하산 등 모두 신비한 느낌을 준다. 탈속적인 세계다. 탈속적인 세계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동양적 이상세계. 자연 친화 같은 그런 작품인 것이죠. 네, 시를 한번 짧으니까 먼 산 청운사. 먼에서 우리가 진짜로 멀리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먼이 아니라 먼이라고 시적 허용을 한 겁니다. 진짜 멀리 있는 거 맞죠? 먼 산 청운사 이거니까. 청운이란 말도 푸른 구름이에요. 푸른 구름이 말이 됩니까? 먹구름, 흰 구름은 있어. 그죠? 뭔가 좀 신기한. 왜냐면 산이 푸르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구름도 푸르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마치 우리가 판타지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도사를 만나기 위해서 깊은 산골짜기 갈 때 막 우우 하고 달라고 그런 느낌을 딱 주죠. 근데 이거는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고전 소설에서 영웅이 이제 도사 만나러 갈 때 이런 거 나와요. 신비한 그런 나와요. 낡은 기와집. 청운사가 낡았다라는 거니까 오래됐다.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겠죠. 산은 자하산이다. 자자가 보랏빛이라는 소리예요. 보랏빛 산이다. 봄 눈이 녹으면, 봄이라는 얘기죠.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난다. 봄에 이파리 눈 있잖아. 싹이 일어나는 거야. 12구비를 느릅나무의 어떤 그 12구비는 가지 꾸불꾸불 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청운사 보고 산에 있는 봄눈 보고 느릅나무 보고 그러면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그래서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봄의 정치, 이상적 세계에 대한 추구 이런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침 이미지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이 주는 느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 하면 어떤 느낌이냐 할 때 이 시인은 화자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소리죠. 여러분들의 아침은 어떤 아침이에요? 더군다나 내일이면 새해, 여러분들이 고1이 되는 2022년 빛나는 해, 2가 3개나 있네. 복된 해가 되겠군요. 2등급은 먹고 2등급은 깔고 들어간다. 이런 건가요? 2021년이 그럼 좋은 건가? 2 더하기는 3이잖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2등급 깔고 들어간다. 2등급이 11%예요. 맞기 어렵습니다. 그거. 자, 근데 지필고사에서 100점 한 번 맞고 90점 때 90 한 2점, 그러니까 전체 시험 문제 한 50문제, 기말, 중간 기말 50문제쯤 되면은 한 3문제쯤 틀리면 1등급 될 수 있어요. 거의 다 맞아야 되죠. 그 정도는 돼야 1등급이 이렇게 잘이 됩니다. 문제가 쉬우면 2등급이 없는 수도 있어요. 100점짜리가 워낙 많으면.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내신 시험에서는 100점 맞기가 수월하죠. 범위 정해져 있고 웬만큼 기본 실력이 되면 응용되는 문제만 대처하면 되는 거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아침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아침이 주는 이미지 그런 거죠. 선생님이 고3 때 그때는 이제 수능 100%여가지고 거의 내신이 필요도 없고 내신 한 5등급만 되면 웬만큼 까이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기본 점수가
내신 400점 만점이면 기본 점수가 한 380 몇 점이었거든. 그래도 수능으로 그냥 다 올인하는 거죠. 차라리 수능을 한두 문제 더 맞고 말겠다. 수능을 하는데 고3에 이제 한참 이제 아침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 시간에 이진 땡 선생님께서 나를 딱 보시더니 야 너를 보면 말이야 아침에 떠오른다. 너를 보면 기분이 참 좋다. 생기 발랄하지 않아. 통통 튀고 얘가 대답도 잘하고 표정도 살아있고 되게 영어는 좀 했었거든 내가. 영어 한 2등급 정도 유지했었어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태도가 내가 되게 좋았거든. 좋고 단어 외운 대로 외우고 시험도 웬만큼 잘 나오고 선생님이 저 좋게 보셨나 봐. 근데 아침에 1교시 애들이 다 평안 우리는 7시부터 영영교시를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교시부터 시작했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7시에 마이너스 1교시 8시에 0교시 9시에 1교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고3 때. 반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씻고 밥 먹고 그 버스가 없잖아. 이게 그 통학차 공고버스 지금도 있어요. 공고버스 타고 애들 막 몰아가지고 한 6시 한 40분쯤 도착해요. 그럼 이제 그 20분 동안 이제 애들이 막 춥고 막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냥 교실이 이제 막 따뜻하니까 퍽 엎드려 자 6시 55분 되면 담임 선생님이 문을 쫙 열어 그러면 쫙 열어 다시 그 정말 담임 선생님도 뭔 고생이야. 내 나이 또였을까 아마 그분이 이재용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막 오면 그분도 그냥 6시에 일어날 거 아니야. 아침에 올라오면은 그리고 몇 시에 끝나는 줄 아세요? 11시 45분. 아 도시락 2개 싸고 생겼어. 급식이 없었거든. 근데 저녁 도시락은 쉬잖아. 그러니까 저녁 도시락은 이제 학교 앞에 분식집 가가지고 대놓고 먹고 장부 적고 애들끼리 막 장부 적으면 이제 막 라면, 비빔밥 메뉴가 2개밖에 없어. 뭐 먹을래? 라면이요? 그러면 3분 만에 나와. 컵라면도 아닌데 물을 미리 끓여놓고 끓인 물을 끓여놓고 뜨거운 물 끓여놓고 오면 딱 한 국자에 라면 하나거든. 딱 넣고 라면은 이미 다 뿌려져 있고 그 라면 한 봉에 스프 다 뿌려져 있고 톡 잘라져 있고 팍 금방 끓지 뭐. 그리고 대충 이제 뭐 대충 조금 설익었을 때 내주면 우리가 이제 익혀서 먹고 그래 먹었지. 어떤 애는 거짓말 치고 비빔밥은 좀 비쌌거든. 2,000원인가 2,500원인가 라면은 1,500원 넘고. 근데 비빔밥 먹고 라면을 주는 거야. 그럼 이제 100몇 명 됐는데 사장이 딱 보셔서 야 너 지난번에 이거 비빔밥 먹지 않았냐? 죄송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안 그랬어. 또 이제 밥 먹고 저녁 때 들어오면 이제 축구하고 있어야 돼 운동장에. 그러면 공이 한 3-4개 돼. 그러면 그냥 막 편도 모르고 공 막 가가지고 야 하고 막 지나가다가 막 뺏고 막 그것도 그냥 막 하는 거였지 그냥. 개싸움 축구, 개떼 축구, 개떼 축구라고. 재밌었지. 그러면 그 일도 시작하면 이제 졸고 제가 뒤통수 맞고 나 어떻게 뻗쳐 있고 남고였으니까 여름에 더우면 우통 까고 반스만 입고 성가랑 상 반스만 입고 반바지 입고 우통 까고 에어컨이 없으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바닥에 물 뿌리고 펑펑 내기 돌아가고 그런데 공부하고 그때가 참 더웠었는데 97년도로 안 그랬어요. 친해주는 이미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옛날에 공부했었나? 이거 공부했었나? 공부했던 느낌이 드네. 앞에서 공부한 것 같아. 내가 혜주한테 친해주는 이미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 시에서 기억나세요? 어둠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고.
기억나시죠? 아, 그냥 지나가 될 뻔했는 거를 쌤이 옛날 얘기하면서 더 하려고 했는데 봅시다. 아침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했고, 공은 감각적 심상이다. 즐거운 태양의 올림일 거예요 아마. 대상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 제목 그대로 아침에 떠오른 이미지를 산문적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어둠은 보통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떠라. 그 시에도 어둠을 살라먹고라고 해서 어둠은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건 아니라 창조와 생산의 이미지를 지닌 긍정적 시어다. 어둠이, 그러니까 우리가 암흑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아침이 되면 뿅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뭘 만들어 놓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뿅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적극적인 이미지이지요. 어둠이 물러가고, 물러갈 때를 알아. 어둠이 욕심을 안 부려. 자연의 섭리. 해가 뜰 때까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다라는 것은 공감각이다. 아침 이후 생동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이 즐거운 노랫소리 같다라는 느낌이, 태양이 비치는데 기분 좋아, 마치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에 청각화다라고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얘가 이제 시각의 청각화 되는 것이죠. 또한 12행은 아침의 신비로움을 개벽이라는 말은 천지 창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대천절, 그런 의미죠. 시험으로 집약하여 시상을 압축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아침은 새로운 세상의 탄생이다. 매일 아침은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때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지 않아.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는 다른 나예요. 그렇죠? 더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부가 죽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똑같지 않다. 변화가 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새롭게 탄생한다. 나는 달라. 1초 전에 나는 달라. 새롭게 태어나야지.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본다는 것이죠. 또 잠을 자면 또 우리 풀치가 되잖아요. 잠을 자면 그런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다. 삼라만상이다. 모든 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긴 잠에서 깨어나 힘차게 역동적이다. 역동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역동적이다. 아침이면 세상을 개벽한다. 이런 시행이 있습니다. 88쪽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시작 보겠습니다. 지난번 했으니까.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섬라만사가 다 드러낸다 그랬죠?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물러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노동이라고 이제 막 공작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즐거운 기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즐겁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또 한 번 더 있어. 3번이나 있어. 즐겁다.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태양빛조차도 즐겁다.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아침이 주는 느낌은 완전 긍정이에요. 초긍정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어둠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아침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4번은 2번인 거 이해되셨을 거고요. 네, 뭐 걸리는 게 있을까요? 걸리는 게 없죠? 5번에 요 허수경 시인의 탈상이다. 탈상이라는 건 여러분, 탈상이 이제
장래의식. 우리 초혼이라는 시에서 초혼이 장래 절차 중에 하나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탈상도 장래 절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내일은 탈상. 탈상인데 갑자기 뭐 고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일은 탈상. 오늘은 고추모를 옮긴다. 호랑이 꽃대에 우거진 산깃을 베서 바람이 내려와 어린 모를 흔들 때 고추 자라는 거 있잖아요. 고추 묘목이 있는 거예요. 고추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서 기른 다음에 그거를 한 포트를 가져와가지고 두둑에다 이람에다 심는 거예요. 이게 키가 자라면 이 줄기가 가늘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주고 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해봐서 알잖아. 해봐서 알잖아. 꽃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모를 흔들 때 막 옮기기 끝낸 고추밭에 편편히 몸을 놓인 슬픔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슬픔을 아로새기는 거지. 눈물 흘리면서 고추 하면서 마음은 눈물이 글렁글렁 맺혀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랫돌이 서로 묶으며 고추모 사이로 쓰러진다. 슬픔의 극대화는 쓰러진다. 이 구절, 슬픔만 한 걸음이 어디 있느냐. 슬픔만 한 걸음은 없다. 남녘강 고추밭, 햇빛에 몸을 말릴 적 떠난 사람 자리가 썩는다. 붉은 고추가 익는다. 감각적이죠. 감각적으로 탈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의 문제는 좀 그래요. 나의 어둠은 긍정적이죠, 그죠? 고생하고 만물을 막 길러주고 그런 건데 이게 보면 마땅치가 않아요. 답이 3번인데 왜 그러냐면 슬픔이 걸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슬픔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런 고추모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슬픔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견뎌내고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어둠과 관련이 가장 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슬픔이 고추모를 키우는 걸음이 되니까. 자, 6번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가, 나의 운율상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A, B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식구를 다르게 짝지 지은 것은 운율의 이론이니까 운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조를 살짝 변한다는 소리죠. 빠른 호흡을 만들어내면서 동적인 이미지다. 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정적이야. 스태틱,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속잎에 피어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잖아. 이게 구별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다 고정된 하나의 사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치했다. 의도적인 시행 배치다. 일반적인 시행이 아니라고 도치라든가 행간걸침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것들은 뭐 걸릴 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왜 이거랑 같냐. 앞에랑 보시면 동적인 느낌을 준다.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치했다. 홀가닥 긴장감을 의미한다. 요거는 이제 여기 이것만 보면 좀 그래요. 왜냐면 이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여기 봐봐. 이게 살짝 트릭인데 이거잖아. 근데 요게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시행을 행간 걸침을 한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요게 좀 이제 이 비의 설명과 들어맞는 거라서 이것만 보면은 낳고 꽃을 낳는다. 그렇게 보면 뭐 차인데? 근데 이거라서 그래.
1행과 2행의 행간 걸책 때문에 변화를 주는 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스텝 90쪽 있습니다. 산유화,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옥 같은 시네요. 산유화는 되게 간단하죠. 산유화, 산에 있는 꽃입니다. 꽃. 저기 해설을 먼저 볼게요. 저기 24쪽입니다. 해설 24쪽. 김소월 시인은 전통적 민요적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7호조 3원법 이런 것들이 거의 있습니다. 관조적이라는 걸 우리 어휘에서 배웠죠. 태도에서 관조적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관조적이다. 24쪽 시원한 관조적입니다. 제자가 산에 피는 꽃이야. 지금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년과 4년, 처음과 끝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대응된다. 우리가 이런 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종결어미, 내를 통해서 가군이다. 끄트머리에 비슷한 게 반복되면 가군이고, 처음에 하면 두군이고, 그랬었죠? 담담하다, 차분하다,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제가 보시면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다. 오, 주제가 엄청 가지고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이라고? 여기 좀 이게 너무 갑자기 좀 철학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명이 있는 것들, 우리 인간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근데 꽃이라고 한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근데 사람으로 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어도 고독할 때가 있어요. 외롭다라는 느낌이 고독하다고 할 거예요. 내 편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어느 날 내 친구, 우리 그때 소외라는 개념을 세미나 같이 적었었나요? 소외? 소외라는 것은 내 것이었다가 떠나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 역전 현상이 소외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다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자본으로부터의 소외, 친구로부터의 소외,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공부로부터의 소외. 내가 실력을 쌓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건 나중에 공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 존재의 어떤 허무감, 인생 무상, 그때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소외감을 느낄 때. 그러면은 어찌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이게 있으니까. 근데 근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100% 필연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다. 그거를 산에 피는 꽃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것이죠. 자, 산유화는 산에서 피고 지는 모든 꽃을 의미한다. 홀로 외롭게 피는 비극적인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꽃이 저만치 혼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시의 하이라이트 구절이에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라고 하죠. 있다는 표현은 꽃 자체의 고독한 모습이 아니라 시인이 느끼는 고독감이다. 이처럼 시인은 계절의 순환 속에서 봄이면 피고 꽃이 지는 거죠. 통해 모든 인간, 나가 모든 생명체가 가진 근원적 고독감을 노려했다. 꽃이 피는 것은 탄생이고 지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 사이에 다 고독한 존재라는 것이죠. 민요풍의 압축적이고 간결한 형식 속에 고도로 정제된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 정제되었다. 정돈하여 개선한다는 얘기는 고루 골라서 되게 뭐랄까 세련되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다. 보세요. 꽃이 피는 겁니다. 꽃이 피고요. 꽃이 지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가을, 봄, 여름, 없이라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일부러 운율을 맞추려고 가을을 가을이라고 한 거예요. 운율상의 특징이 좀 있어요. 반복되는 것도 있죠, 당연히.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해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이 한 송이만 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꽃이 군락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근데도 꽃들 사이의 거리와 꽃과 화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해서 저만치 해서 저만큼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다 이 소리인 거죠. 나와 꽃 사이의 거리감, 이것이 고독감일 것이고, 또 꽃들 사이에서 거리가 보이는 거야. 꽃과 꽃 사이의 거리감을 저만치로 본 것이죠. 어쨌든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다라는 표현은 멀리 있다는 소리지. 멀리 느낀다는 것이고, 이것이 고독감입니다. 새가 나와요.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여기서 이제 새가 위로해주는 존재가 나옵니다. 위로해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새도 근본적으로는 고독한 존재예요. 왜? 우는 거니까. 산에서 우는 작은 새니까. 그리고 꽃이 지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감을 형상화했다는 시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바다와 나비를 보겠습니다. 바다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나비도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보통 나비는 강건한 것보다는 연약한 존재로 많이 상징이 되고요. 바다는 물이니까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긍정일 수 있고 부정일 수 있다는 소리죠. 이 시에서는 과연 무엇이냐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해설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해제부터 먼저 봅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소망을 가졌던 시적 화자의 좌절과 냉혹한 현실 인식이다. 요게 이제 바다예요. 바다. 바다와 나비의 색채 대비. 바다는 푸른색, 나비는 흰색이었어요. 발치나비, 흰색. 통이 제시하고 있다. 1년에서는 바다의 무서움을 모른 채 바다에 다가가는 나비의 순진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 2년에서는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쳐 돌아오는 나비의 시련을 보여주고, 3년에서는 바다의 무서운 깊이를 알게 된 나비의 지친 모습이 감각적으로 이때 공감각이 있죠. 있죠. 요 바다와 나비라는 시는 김기림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굉장히 지식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나비는 조선의 청년 지식인입니다. 일제 강점기는 여러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곳에 있다가 일본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뭔가 꿈을 펼치고 이상을 펼치고 싶은 그런 소박하고 순진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일본에 갔는데 조선인이라고 멸시받고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낯설고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그래가지고 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타락하고 절망에 빠지고 다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몇몇 사람들 성공하긴 했겠지만 그런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배추 꽃밭인 줄 알고 이상적인 곳으로 갔는데 아 차가워! 정말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지쳐서 오는 거를 가보죠. 초승달, 새파란 초승달이 나비허리의 실이다. 달빛조차도 되게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련,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유학생의 아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 좀 볼게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동고치 바다가 무섭지 않다. 응. 나비와 바다예요.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라고 용기가 많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룻밤까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순진한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그걸 순진함이라고 해요. 순진하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려준 일이 없으니까 바다가 얼마나 무서워요. 빠지면 죽잖아. 근데 그걸 모르니까 간 거야. 청무밭인가? 요게 이제 이상이죠. 익숙한 곳이니까. 색깔이 비슷하니까 비슷해요. 바다도 푸른색, 청무밭도 푸른색.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약한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요게 바로 시련이죠. 나비는 공주에 빗대었어요. 공주가요. 해상물정 모르잖아. 해상물정 모르고 라면 끓일 줄도 모르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공주 빗댄 거야. 지쳐서 돌아온다. 지쳤어요. 3월달. 3월이면 봄이에요. 봄. 생명의 시간이죠. 그런데 꽃이 피지 않았어요. 어디가? 바다가. 그래서 바다는 냉혈, 무생명의 공간이다. 무생명의 무시무시한 공간이다. 서글프고요. 정서가 막 탁 드러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구절에 공감각. 나비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실이다. 새파란은 시각이고 실이다는 촉각이에요. 이가 실이다 여러분 촉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없잖아 얘는. 달빛이 비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치면 시각의 촉각화. 시각의 촉각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네.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설 참고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 얘기해 주시고요. 아마 쓰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해설 한번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삼유화가 변형된 7호조 삼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딱 들어맞는 7호조 삼음보가 되죠. 근데 얘는 삼음보는 이렇게 해석하는 산에는 꽃이 피네. 요게 삼음보예요. 그런데 7호조 할 때는 글자 수가 7 딱 들어맞진 않아. 왜냐면 늘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산에 딱 보면 6이고 얘는 4잖아. 근데 산에는 꽃 피네. 좀 늘리는 거야 이걸 7로 늘려. 꽃이 피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5로 늘릴 수 있죠. 가을봄도 그래요. 가을봄이 아니라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변형된 7호조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 91쪽에 요것도 여러분 요것도 잘 써보세요. 서술형 쓰는 훈련 될 겁니다. 해설 보면서 답안을 깔끔하게 잘 적어보세요. 검사할 겁니다 이거.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아 이렇게 개념이 적용되는구나. 답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논리적인 답안 서술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체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의 표현 이렇게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첼리가 내일 못 오니까 할 수가 되겠구나.